오늘 행사는 갈무리 출판사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빛의 혁명 183 조정환 선생님의 책을 가지고 서평을 쓰신 6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행사의 사회를 맡은 이수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갈무리 출판사의 그 자매 공부 공동체 다중지성의 정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대략 말씀드리면요. 그 전에 이제 공지 2개를 말씀드리면, 현재 녹화 중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발언하시는 동안 이외에는 음소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는 앞으로 한 2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6분의 서평을 쓰신 선생님들이 서평을 발표하고 잠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참여자 여러분들과 함께 질문하고 답하고 서로 토론하고 하는 시간을 갖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행사의 취지와 내용을 이미 알고 오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책 소개는 생략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서평이나 발표에서 계속 반복될 것 같아서요. 시간을 아끼는 차원에서. 그러면 첫 번째는 일단 조종환 선생님의 그 저자인 조종환 선생님께서 한 10분 정도 짤막하게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서평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각 서평 발표하실 선생님들께서는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평 원고를 지금 아마 참여자분들이 출판사 측으로부터 받으셨을 것 같은데, 발표 순서는 제가 이따 좀 조정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이제 주제별로 좀 묶어가지고요. 그러면 일단 저자이신 조종환 선생님 모시고 이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제게 주어질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10분 정도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로 풀면은 언제 끊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시간을 맞추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싶어서, 문서로 작성을 해서, 읽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일들은 공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파일을 못 받으신 분께서는 그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파일이 전달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파일과는 별도로 제가 화면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채팅창에 원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화면 공유가 아, 데스크탑 제가 예전에 닫아놔 가지고 아마 이 종료를 시켰다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제가 파일을 제 파일을 읽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화면 공유 없이 그러면 제 화면에 있는 걸 읽도록 하겠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다운받은 파일을 같이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께 제 17번째의 그 단독저서 빛의 혁명 183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 글쓰기의 궤적을 되돌아보면 몇 차례의 분명한 전환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주로 현실 비판과 정치적 주장을 앞세운 글쓰기를 했습니다. 저항과 실천적 투쟁이 절실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에는 다른 사상가들의 이론을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글쓰기를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저는 또 다른 전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직접 겪은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글을 쓰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빛의 혁명 183은 그러한 전환의 가장 직접적이고 집약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형태로 등장한 내란 사태 이후에 총 183일 동안 제가 직접 목격하고 참여했던 현장을 실시간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전에도 현장을 기록한 책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2008년 촛불 봉기를 기록한 미네르바의 촛불은 그런 성격을 가진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실시간 기록이라기보다 사후적 기록에 가까웠습니다. 빛의 혁명 183에서는 사태가 한창 진행되는 도중에 기록하고 분석하고 개입했습니다. SNS와 유튜버가 만들어낸 즉각적 접속성이 이러한 글쓰기를 조건지었습니다. 돌아보면 2019년에 장자연 사건에 대한 윤지호 씨의 정언에 대한 안티페미니즘 백래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분석해서 정언 혐오와 까판의 문법을 낸 적이 있는데 이러한 실시간 글쓰기를 가능하게 했던 기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쓰면서 저는 제가 수행한 글쓰기가 자기 물민지를 지향하는 어떤 글쓰기였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책을 내기 직전에는 한 현장 참여 관찰기나 보고문학의 전통 속에서 글쓰기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김미정 평론가로부터 자문화 기술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나의 생각을 재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글이 저희 경험을 다중의 경험과 교차시키며 저를 포함한 다중의 존재론적 변형을 기록한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일까 다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제가 쓰고자 한 것은 단순한 자기 경험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다중만이 아니라 기술과 사물, 기후와 환경까지 함께 얽혀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장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문화기술지라는 범주를 참조하면서 그것이 갖고 있는 문화인류학적 함의를 그대로 가져오는 대신에 이 책에 담긴 물민주의적 문제의식을 고려하여 자기 물민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정식화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물민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저 개인이 겪은 체험을 일기처럼 적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다중, 사람과 사물, 인간과 기계, 기술과 기후가 얽히고 설키며 정치적이고 정동적인 힘을 생성하는 과정을 그리고 그 속에서 각 객체가 겪는 변화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광장에서 흔들리던 깃발, 촛불 대신 등장한 응원봉, 하늘을 가르던 드론, 추위를 견디게 해주던 은박담요. 이 모든 것이 인간과 어깨를 맞대며 함께 정치적 에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 얽힘을 글로 남기고자 했고, 그것이 바로 빛의 혁명 183의 방법론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기존의 리얼리즘 전통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리얼리즘은 오랫동안 사유가 현실을 재현하고 매개하는 방식에 주목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기 물민지는 현실과 사유의 위치와 역할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재현과 매개는 물민들의 특이함이 서로 얽혀서 공동 생성되는 수행적 과정의 한 계기일 뿐, 이 과정을 지배하거나 관장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객체들의 직접적 존재와 표현, 공감각적인 운동, 교차, 공생, 얽힘을 통한 물민의 공통장적 생성 과정이 일차적이고 추상과 매개의 재현적 사유는 그 생성 과정을 돕는 조력자로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제가 쓴 것 같지만 사실은 제 몸을 통과해 나온 시민들의 자기 기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직접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섭정하는 과정과도 맞닿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어주신 분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기 물민주의 의미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철학적, 미학적 개념으로 받아들이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광장에서의 체험적 감각과 연결해 읽으실 것입니다. 제도화의 관점에서 독해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다양한 독해가 모두 유효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효점들을 연결하면 더욱더 큰 요요함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서평자분들과 참석자분들이 이 책을 읽는 방식과 경험들에서 배움으로써
다르게 살고 다르게 쓰면서 공통될 수 있는 길을 찾는데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책을 이제 아직 읽지 못하고 참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제 선생님이 오랫동안 이제 발전시켜온 독특한 개념들이 있죠. 뭐 섭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방금 말씀하신 이제 물민다중이라든가 재원 활력 이런 이제 독특한 정치 이제 개념들을 갖고 계신데 이거는 아직 읽고 오시지 않으셨어도 서평자분들 글 속에서 이제 반복되면서 확대되고 또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염려 없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 그래도 이제 그 사전 질문을 봤을 때 이 독특한 글쓰기 방식에 대한 질문을 하신 분들이 좀 꽤 있었어요. 그래서 6분의 이제 서평자분들 중에 어, 김미정 선생님이 이제 아까 이제 자문화 기술지 혹은 이제 방금 조정환 선생님이 말씀하신 자기, 아, 뭐라 그러셨죠? 자, 그 자문화 기술지 대신 그러니까 물질 자기 기술지라고 물민지라고 했습니다. 음. 자기물민지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평을 이제 써주셔서 곧바로 아니, 김민정 선생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미리 이제 준비하실 수 있도록 말씀해드리면 정현주 선생님, 그 다음에 윤일로 선생님, 최연아 선생님, 손보미 선생님, 박서연 선생님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제 마음속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김미정 선생님 아, 짧게 자기 소개해 주시고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첫 번째 발표를 하게 되어서 무척 떨리고, 그리고 이 토론 자리에 제가 뭔가 이렇게 독자로서 감상을 보탤 수 있게 되어서 무척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학과 관련된 여러 글쓰기, 그리고 활동 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중지성의 정원, 그리고 조정환 선생님의 책과 글과 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의 작업에 은근하고 노골적인 영향을 많이 주신 그런 선생님이어서 이번 글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데 토론문 준비를 하는데 또 한 번 이제 그런 그 지난 시간들을 또 저도 이렇게 좀 돌이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10분 정도 사이에 제가 뭔가 10분 정도 저에게 허용이 된 것이죠. 사회자님. 네. 그리고 제가 지금 화면 공유를 했고요. 여기에서 제가 다 읽으면 시간이 또 초과할 것 같고 해서 그냥 이 선택적으로 스킵해서 읽겠고요. 그리고 양해를 구할 것이 제가 너무 급하게 마감하고 급하게 드리느라고 풀네임을 적지 못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제가 혼자 글 쓰면서 빛의 혁명 이렇게 계속 쓰다가 그냥 드려버렸는데 이제 정확하게는 빛의 혁명 183 그리고 부제가 굉장히 이 책의 모든 것을 단적으로 담고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123, 12.3 내란의 어둠을 뚫고 물민 광장을 밝힌 재헌 활력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좀 준비를 할까 하다가 조금 전에 선생님이 자문화 기술지 또는 자기물민지라고 이제 번역을 해주신 그 말이 그러네 뭐 이렇게 이제 저에게 좀 새롭게 와닿았는데 그런 관점에서 글쓰기가 저에게도 무척 이 글쓰기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또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의 그 내용적인 작업들이 어떻게 이 스타일로 아주 자연스럽게 연동이 될 수밖에 없었나 그 점을 좀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조금 여기 계신 분들에게 스포일러가 되지 않게 직접 읽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취지로 좀 그 약간 생략을 하려고 하고요. 그 아주 부분적으로 빠르게 그냥 읽겠습니다. 우선 이 책은 이 7개월,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의 기간에 이제 현장에 밀착해서 의미화한 연대기적 기록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그 날짜가 빼곡하게 시간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동시에 이 책은 광장이라고 하는 집합적 공간, 그리고 촛불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실천, 이것을 한국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맥락화하는 아카이빙이다라고
정의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혁명의 의미와 과제를 또 미래로 열어서 독자들에게 건네는 어떤 이제 한 정치 철학자의 작업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 책의 시간이 반년에 불과하지만 여기에는 이제 그 읽으시면 읽어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또 안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의 작업들, 기존의 작업들이 쭉 이런 작업을 해오시기도 했지만 대략 2000년대 초부터 최근까지 그리고 요 시기는 이제 선생님에게 있어서의 내적인 어떤 뭐 이 전환의 그 계기들이기도 했었을 텐데 그 시기에 어떤 누적, 시간의 누적들이 이 6개월의 기록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그냥 정치 철학자가 아니라 또 문학평론가이시기도 하고 한편으로 출판활동가이기도 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정체성으로 고정 지을 수 없는 그런 위치의 사유 이런 궤적들을 읽을 수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자연스럽게 연동되어 온 어떤 다중의 신체화 역량들까지도 엿볼 수 있는 작업이었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단락은 이 책에 대해서 다소 이제 내가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면 이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좀 적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가면 이 뒤에 글쓰기 관련한 얘기로 곧장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 글쓰기라고 하는 것 또는 책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저자라고 하는 개념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근대적인 관념과 개념을 통해서 익숙한 측면들. 근데 그런 것들을 저는 부정하거나 폐기한다기보다 그것들을 다른 관점, 다른 방식으로 사유하고 싶은데 이를테면 뭐 연결신체, 아상블라주, 연결신체 또는 어떤 이제 책이나 저자를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신체가 아니라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개성이나 오리지널리티라고 그동안 표현되어 왔고 우리가 이해해 왔었던 개별 신체 단위로 형성되어 오고 유통되어 왔었던 개념을 다른 방식으로 사유해 본다면 어떤 그 특이성으로 저는 이런 그 개념들을 다시 사유하고 싶다라고 여기는 편이어서 이 책에서의 장면들도 저는 이 책이 단지 그냥 집합적인 기록인 것에 그친 게 아니고 어떤 선생님의 고유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고유명 또는 어떤 개별적인 신체로 간주되는 그 존재를 관통하는 어떤 다른 신체, 이질적인 신체들의 연합들의 어떤 국면에서의, 그러니까 특정 국면에서의 특이성, 이런 방식으로 저는 좀 파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에는 음, 선생님이 이제 근대적인 재현 체제에 갇히지 않을 활력에 대해서 오랫동안 도모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의 형식 또는 문체, 내용은 당연히 그러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주목하면서 흥미롭게 그렇게 읽었다라는 얘기를 여기에 적었고요. 그리고 뒤에 이야기들은, 중요한 이 책에서의 개념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선생님들의 이제, 아니, 선생님의 이 책에 대한 그 흐름을 좀 거칠게 그러니까 제가, 요런 거는 나에게 있어서 내가 좀, 나의 어떤 지점과 맞닿는 것 같아. 요런 지점을 좀 제가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소개할 쟁점 개념들이 많겠지만, 물론 뒤에 이제 또 토론자 선생님들이 준비하신 내용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겹치는 부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 관심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보태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선 계속 그 일관된 이미지를 가지고 읽게 됐던 것 중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그리하트라든지 선생님이 이제 또 어떤 참조하는 분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는 버틀러 같은 사람들이 2010년대에 본인들의 저서에서 이 근대적인 대표 위임 관계로 환원되지 않는 집회의 활력, 그리고 수평적 의사결정의 구조 또는 리더 없는 운동, 등을 이야기할 때 이게 이제 수평주의의 물신화로 환원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되게 흥미롭게 봤던 게 이를테면 네그리아트에게 있어서는 자기 조직화 그리고 버틀러에게 있어서는 자기 구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야기가 되고 강조가 되는데 근데 이것에 굉장히 구체적이고 생생한 사례를 이 책이 빛의 혁명이라고 하는 책이 쓰고 있구나. 이걸 좀 제가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이제 다른 정치 철학 이론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단어적으로 개념적으로 제안했었던 어떤 논의들이 실제로 이 책에서 한국에서의 6개월간의 역사와 정동과 언어를 매개해서 구현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감탄스러웠고요. 그리고 또
이 책의 글쓰기 방식이 달리 말하면 이런 자기 조직화, 자기 구성을 혹은 일종의 섭정 과정을 굉장히 생생하게 환기시키는 것 아니었나 이렇게 좀 저는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여기에서 이어서 그 자문화 기술지 또는 뭐 자기 이론, 자기 서사 최근에 이런 계열의 글쓰기 논이라든지 등등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좀 그 자기라고 하는 이 우리에게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오랫동안 어떤 그 통념 속에서 이 자기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게끔 뭐 그런 배경이 있었다라고 여겨지는데 근데 이 자기라고 하는 말을 좀 재활성화하고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사유해야 될 필요를 고민하는 와중에 또 선생님의 책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글쓰기가 그 자기와 관련된 글쓰기 이게 이제 본래는 마이너리티 비주류 등의 위치에서 스스로가 자기 존재를 증명할 수밖에 없음을 가시화하는 의미로서 서구에서는 이제 시작되었고 뭐 그랬던 그 유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글쓰기에 대해서 좀 기대를 많이 품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네, 그 선생님의 책을 통해서 좀 연결시키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게 단지 글쓰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미 광장과 촛불 현장에서 그 집회에서의 자유 발언이 제가 좀 그 지난 광장에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있었고 저만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주목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자유 발언이라고 하는 것의 형식 이것이 저는 이 오늘날의 자기를 둘러싼 글쓰기 또는 말하기와 굉장히 연동되어 있고 그것의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로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의 책이 분명히 이 장면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도 빠르게 넘어가면 이 자유 발언의 의미에서 이제 제가 좀 주목하고 싶었던 게 두 가지였는데 2016년에도 물론 이 그때의 광장에서도 이런 자유 발언 또는 자기를 말하는 존재들의 가시화 등이 분명했었잖아요. 근데 그때와는 조금 또 달랐던 게 이 굉장히 선명하게 자기 얘기를 먼저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전개해 가지만 그게 이제 개별 정체성에 국한되지 않는 일종의 연대나 확장에 대한 바람이 굉장히 각별하게 의식되었다라는 공기가 거의 공통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저는 참고로 그 실제 광장에서의 자유 발언 말고도 요번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집담회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 온라인 집담회에 되도록 좀 저는 많이 그러니까 있을 때마다 좀 참여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뭐 그랬었던 그 저의 인상평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 이 여성 소수자의 힘이 그 2016년 촛불 이후에 내부 혐오를 향했었던 어떤 흐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기억과 각별히 대결하고 싶었거나 그것을 넘어서고 싶어 했었던 어떤 참여자들의 의지 같은 것들, 의향 같은 것들이 이 당시에, 그러니까 2024년, 2025년에 이 자기 발언 또는 자유 발언 이 형식에서 엿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이제 정체성 정치에서 연대의 정치로 이행한 측면에 대한 주목을 좀 끌기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이 자기를 말한다라고 하는 게 이전에 이전과 달리 조금 개별 당사자주의로 환원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점들. 네, 그런 얘기들을 좀 얘기하고 싶었고, 그리고 어쨌든 이런 그 동시대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변형태, 자유 발언이 그 자기를 둘러싼 서구 이론들의 동시대 현장에서의 구체적 변형태라고 여기고, 그리고 빛의 혁명은 이미 그 내용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그런 성격을 또 선취하거나 나란히, 같은 시기에 진행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도 이제 앞부분에서 얘기하셨듯이 실제로 이 책이 어떤 연루됨 속에서 나온 책인지에 대해서 이 책은 이미 앞부분에서부터 굉장히 강하게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계엄 내란이 조금 과장해서 일종의 알고리즘에 이끌린 또 다른 연결 신체들의 종착지였다고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 공통장의 의미가 침탈되고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경험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오늘날에 이제 쉽게 데이터로 환원되고 구체적인 몸의 감각, 정동의 흔적 또는 동일화될 수 없는 특이성들이 자꾸 길을 잃고 있는 와중이라고 여겨지는데 이 와중에 이 빛의 혁명의 글쓰기의 그 이면에 놓여 있는 그 정동들, 그 몸의 흔적들, 이거는 저는
이런 이유에서도 미래의 글쓰기의 형식으로서 이 책이 뭔가를 선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이 책을 그 자문화 기술지 또는 선생님의 이제 표현으로는 자기 물민지라고 표현하신 것과 연결시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싶었고요. 어쨌든 근데 이제 저의 독자로서의 감상과는 별개로 이 책이 세계의 제도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물민다중, 그리고 재현 활력을 믿게 만드는 힘, 그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이 책이 의미심장하게도 해리 클리버의 짧은 글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근데 이 글까지 읽고 나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이제 놓여 있는 어떤 길을 만들어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원리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몸을 만들고 길을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강력한 제안으로 읽기에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얘기는 그냥 읽겠습니다. 과거 근대적 계몽의 중요한 상징이 빛이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그것과 매우 또 비교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오늘날의 빛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발견한 또는 의미화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활력과 구성력을 증거하는 빛이라는 것. 이 벅찬 사실에 대해서 또는 우리의 과제에 대해서 환기시키는 책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 10분 넘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잘 들었고요. 예, 그 다음에 정현주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실 텐데, 짧게 자기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전남대학교의 어, 어, 철학연구센터에 소속된 학술연구교수로 있는 정현주라고 합니다. 오늘 집담회에서 비세혁명 서평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예, 공유가 가능하네요. 예, 잠깐만요. 공유하겠습니다. 네. 공유됐을까요?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지금 공유되었습니까? 네, 보입니다. 잠깐만요. 근데 바탕화면도 같이 보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그러고. 예, 일단 제가 일단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럼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기, 예, 제가 지금, 음, 저는 이 책에서 중요한 세 가지 개념, 즉 재헌주의적 시민활력, 그리고 법치주의적 대의권력, 그리고 예외주의적 내란 폭력이라고 하는 주요한 세 개념을 중심으로 저자 조정환 선생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는 재헌 활력이라고 하는 결집하는 힘을 도출하는지 그 방식을 분석하였습니다. 사실은 이 책이 일기 형태의 어떤 에세이이기 때문에 전체 생각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어떤 집중된 그 논리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이 책의 두께 자체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 죄송합니다, 선생님. 지금 네. 공유하고 있는 게 다른 원고여서 그러면 제가 일단 그냥 이거를 발언으로 할까요? 네, 그냥 음, 조정환 선생님처럼 그 네네, 그것도 좋을 것 PDF를 같습니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예, 저자는 빛의 혁명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의 혼란한 상황에서 재헌주의적 시민활력, 법치주의적 대의권력, 예외주의적 내란 폭력의 세 가지 힘을 추상화하여 각 힘의 지향성과 움직임, 역관계를 살핀다. 이 가운데 일은 가장 근본적인 힘이다. 2와 3은 1로부터 파생되어 나온다. 예외주의적 내란 폭력은 두 번째의 법치주의적 대의 권력으로부터 분립되어 나온 쿠데타 세력을 의미하며 예외 상태로서 비상사태는
법의 지배를 넘어설 수 있는 주권의 예외적 능력을 지칭한다. 비상사태 선포권으로 알려진 계엄 발동권은 헌법 제77조 제1항에 명시된 예외주의적 특권이며 군주제적 요소다. 예외주의가 헌법의 열린 구멍을 통해 돌출했다는 문제의식과 진단은 이 책의 주제를 이룬다. 이 저작은 크게 비상계엄 선포를 기점으로 남태령의 기억과 어렵게 이루어진 윤석열의 구속까지를 전반부로, 그리고 서부지법 난동과 윤석열의 구속 취소, 헌재에 지연되는 선고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내란 세력의 역습을 후반부로 구성한다. 빛의 혁명이라는 제목은 얼핏 정권 교체라는 광장의 결말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글은 다중 재현 활력에 대한 상세한 고찰이며 이 정치적 변화가 아직 미완의 것임을 주장한다. 본 서평은 이 고찰을 요약하고 이 정치적 전환을 혁명이라고 칭하게 만드는 원인은 무엇인지 살핀다. 다중의 재현 활력에 대한 그의 사상이 가장 선명해지는 곳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이어지는 현실의 여러 폭력적 대기 안에서다. 저자는 이 극단적 사태들을 권위주의적 예외주의가 이것의 모태인 법치주의로부터 폭력적이고 파괴적 현상으로 돌출되고 파생되어 나오는 순간으로 본다. 이 다면적 분석의 중심에는 바로 87년 법 체제가 있다.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이를 전력으로 저지한 모든 이들에게 87년 법 체제는 12.3 비상계엄 포고령이 위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지만, 만약 포고령의 발효와 동시에 국회만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즉 해제를 결의할 여지를 없앨 수만 있다면 헌법상 포고령의 지배를 제어할 방법은 전혀 없다.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통치 행위로서 국회, 법원, 헌재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김용현의 주장은 이 같은 87년 법 체제의 논리적 균열로부터 출현한다. 법이 논리로만 작동할 때 예외주의적 행동은 일체의 정치 활동이 불가능한 삶을 승인하여 자율성과 개별성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체제로 폭주한다. 법치주의란 모순적 균열 때문에 일탈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태면서 광장의 다중이 예외주의 폭주를 원리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다. 그리고 법치주의마저 작동하지 못할 경우 다중은 헌법의 실질로서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으로 결집하는 힘이다. 저 법치주의의 양가성은 저자가 최종적으로 물민 다중의 재현 활력을 모든 정치적 현상의 근원적 힘으로 위치시키는 논리를 구축하는 디딤돌이다. 특히 헌법에 기초한 국민 저항권은 물민의 다중 활력의 저월적 역량을 함의하는 개념이다. 이것은 국가 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다른 헌법적인 구제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자 국민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수단이며 자신의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항하는 권리로 정의된다. 이 같은 정의는 1996년에 전두환의 반란 및 내란 사건 판결로부터 나온다. 특히 대법원 판결은 국민이야말로 헌법기관의 실질이고 그것에 대한 억압은 헌법기관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킨다는 논리에 의거해 광주 시민의 저항적 결집이 정당한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저항권은 테러나 폭동의 형태와는 다르다. 위헌적 계엄 권력에 대한 5.18 항쟁은 시민적 저항권을 행사하는 공통장을 창출한 변혁과 창조의 특이점이었다. 국민 저항권에 부합하는 행동은 계엄을 옹호하고 구속영장 발부에 반대하는 법원 습격과 파괴 행동이 아니라
바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에 대항해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가 장갑차와 계엄군에 맞섰던 사람들의 헌법 수호 행동이다. 그러나 법이 지배 계급의 도구로 전화하는 현실에서 법을 다중의 공통장으로 만들 방법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 저자는 아래로부터의 재헌주의 섭정을 제안한다. 1987년 헌법에는 국민이 헌법과 법률을 발휘할 수 있는 국민 발언권과 대통령까지 포괄하는 위법한 공무원들의 파면을 청원할 수 있는 국민 소환권이 국민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실제로 윤석열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불면에 시달릴 만큼 안절부절했던 것은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에까지 의지해서만 간신히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었고, 선출직도 아닌 헌법재판관들에 의지해 겨우 파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어려움이 상징하는 것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위법한 공무원들을 해임할 때 주권자 국민이 직접 해임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통령을 주권자인 국민 위에 위치시키는 전도된 정치 질서다. 87년 체제는 전혀 충분하지 않다. 다중의 재헌 활력이 빛의 혁명으로 명명될 때의 그 미적 윤리적 성격은 삶의 힘, 삶의 존재론적, 윤리적, 정동적, 미학적 힘이라고 정의되고, 법을 제정하는 미적 구성력으로 위치 지어질 뿐 이 책에서는 충분히 해명되지 않는다. 그러나 저자가 광장에서 자생적으로 결집한 다중의 공통장에 깊이 매혹당하는 순간은 책 전체에 걸쳐 나타난다. 광장의 공간에는 추위에 대비한 난방버스와 담요, 핫팩 등의 필요한 것들이 후원금과 선결제,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흐르고 유통되었다. 이 결집하는 힘을 저자는 재헌활력이라고, 그리고 그 공간을 공통장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공통장을 이루는 수많은 이질적인 것들을 물민다중이라고 부른다. 이 같은 공통화는 결코 목적일 수 없다. 나는 빛의 혁명을 움베르토 마투라나의 연구자로서 읽었다. 재원 활력을 이루는 생물학적 역학으로서 사회적 결집의 윤리성이 대의적 정치적 역학과는 다른 것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선호나 혐오가 아무리 개인적인 것이라 해도 인간의 모든 행동은 구성적으로 다른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윤리적 의미를 띈다.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서 사회세계를 구성하는 기본 안정화 요인은 사랑의 현상이다. 이는 타자를 자신의 살아있음의 일부이거나 모든 차원에서 동반자로 간주하는 현상이다. 혁명은 윤리적일 때에만 혁명이다. 나는 남태령의 연대가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생각한다. 2025년 봄학기의 시작을 앞두고 극우 파시즘의 광풍이 광주와 전남대를 휩쓸었을 때 나는 무엇에 의해서 저 두 종류의 집회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빛의 혁명이 혁명인 것은 그 윤리적 성격에 의한다. 서평으로 이 책의 독해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금 채팅창에 그 평론가 선생님들의 원고를 묶어놓은 그 PDF 파일이 공유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윤일로 선생님이 발표해 주실 텐데요. 이제 10분이라는 시간이 이제 주어져 있어서 약간 이게 조정을 하면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그 말씀 들리십니까? 네, 잘 예, 들리고요. 짧게 저는, 자기소개하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치적인 것과 그 신적인 것의 관계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고, 한 7, 8년 전쯤 전에 이제 갈무리 출판사에서 신정정치라는 책을 내었습니다. 그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번에 이렇게 조정환 선생님의 빛의 혁명 183이라는 책을 읽고 이제 서평을 썼습니다. 좀 전에
그 선생님께서 말씀 앞부분에 하셨던 것에서 그 자기 물민지라는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그 말씀 들으면서 아직까지 비처혁명 183에서 이용되고 또 활용되고 쇄신되었던 개념의 그 쇄신 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책 한 권으로 끝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페이스북에 또 8월 15일 이렇게 최근에 올라온 글까지 또 아마 문화과학의 선생님께서 또 글을 한 편 두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책 이후에 또 다른 그 이론적 쇄신과 연결되어 있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실려 있던 지금 500페이지가 거의 한 600페이지가 되는 이 책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거의 다 실시간으로 올라왔던 글들인데 사실 저는 그 글을 거의 다 읽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읽으면서 이렇게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아주 유사한 상황의 반복 속에서 그 반복 속에서 차이 나는 힘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변혁적인 삶의 협업물이었다 이렇게 저는 이 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상황 개입적인 일지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이론적인 쇄신이 가능한 그런 르포르타주의 형식을 또 띠고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10분인데 그 20분 동안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평에 아마 그 공유되어 있는 자료 속에 제 글이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그 글의 앞부분을 좀 이렇게 읽어보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도 그 내용을 어느 정도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책의 여러 개념들 그리고 상황적 암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공동의 협업물들 중에서 특히나 기존에 선생님께서 전개해 왔던 아래로부터의 섭정이라는 이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훨씬 더 이렇게 촉발시키는 다른 쪽으로 더 이렇게 활발하게 그 이론적인 쇄신 작업을 이렇게 동참하게 이끄는 그런 개념이 물민주권이라는 개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민주권, 물민주의, 물민광장 이런 물민이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여러 개념들의 관계를 각자가 나름대로 한 번씩 이렇게 재구성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책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그 서평의 일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나의 신체를 통과한 무수한 시민들의 자기 기록이라고 저자가 천명해 놓고 있는 그러므로 광장의 인명들에게 헌정되고 있는 이 책 비처혁명 183은 12.3 계엄 직후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보고된 상황 개입적 일지인 동시에 실천 현장들의 과제 상황과 맞물려 생생하게 전개된 이론적 르포르타주다. 말뜻 그대로 투신적 183일, 그 긴급 시의 르포를 빠짐없이 마주했던 자, 그런 대면의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이념과 제도를 달리 구축할 필요의 힘의 성자를 함께 묘출해 볼 수 있으리라고 믿게 됐던 자, 그런 자의 자기 다짐으로서 그 대면의 책임과 그 믿음의 재검토를 위해 나는 이 책의 프리뷰를 맡았고 다음과 같은 추천사를 썼다. 재헌주의적 시민활력, 법치주의적 대의권력, 예외주의적 내란폭력, 이 사망적대의 구조적 파노라마가 이 책의 상황 창출적인 증언과 비판을 구성하고 있다. 오늘 이후 그 사망 혹은 삼위의 관계 설정은 광장에서 발현하는 유물론적 메시아적 헌정체, 섭정 섭리적 정치체의 재구축을 위한 비등점으로 기능할 것이다. 그 비등점이란 것과 관련하여 좀 더 인용해 놓아야 할 정치철학적 혁신 개념이 있는 바 다름 아닌 물민주권이 그것이며 법치주의적 대의 권력에 대한 물민주의적 아래로부터의 섭정이 그것이다. 인용 부분입니다. 물민주의에서 물은 여러 가지 색, 여러 가지 것을 의미한다. 무리를 빚다에서 무리는 글자 그대로는 사물들의 토론을 의미한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서로 소용돌이 치는 집회, 즉 어셈블리를 지칭한다. 생물을 물의 특수한 형태라고 볼 때 이번 12.3 내란에 대항하는 다중의 투쟁은 사람, 동물, 기계, 사물, 예컨대 깃발, 응원봉, 깽가리, 음박담요, 피켓, 스마트폰, 마이크, 스피커, 농민들의 트랙터, 배달 노동자들의 오토바이, 방송 트럭 등등 다양한 차원의 물들의 저항적이고 창조적인 결집이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사물들을 공통적인 것들로 조형해가는 일, 그 일의 이념 구성적, 제도 구축적 벡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간, 비인간, 장소를 연결, 물색해가는 힘, 이는 물색 모르고 물색 지우는 회색 통치 비밀의 폭력체 속에서 위계화되고 비가시화되는 민들의 상태를 들춰낸다. 그 계시력을 따라 광장의 스펙트럼은 합법적 표준 국민의 요구만이 아니라 그것과 합치되면서도 차별, 미달, 배척되는 여성, 장애인, 유아, 어린이, 청소년, 동성애자, 퀴어의 요구, 국적의 정체성 구획선 안팎으로 나눠지는 이주민, 불법 체류자, 난민의 요구, 비국민, 외국인의 요구, 나아가 비인간의 요구 등으로 이루어진 연결망을 표시한다.
이 물색의 네트워크는 예외적 비상계엄이 민주공화국 전체에 내재된 항시적인 구멍, 모순, 위기의 산물이라는 점을 들춰내는 힘, 그 임의적 구멍과 위기의 맞작으로 공공의 안전을 내건 헌법정지 쿠데타를 통해 축적을 꾀하는 N차 계엄 세력의 간접권력적 회합의 무리를 빚어내는 힘으로 발현한다. 그렇게 물민주권은 시민활력, 대의권력, 내란폭력이라는 사망 삼위관계의 파노라마 속에서 재헌주의적 시민활력이 확장적으로 발현하는 양상을 가리키면서 그 재헌활력을 구성하는 인간, 비인간의 네트워크적 물색, 무리를 표시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물민주권은 광장 이후의 주권을 가리켜 보이는 이정표로 거듭 상기될 광장을 시금석으로 삼아 도래할 헌정체의 형질을 묘사하는 이정표로 세워져 있다. 지금부터 읽는 부분은 인용문입니다. 물민주권은 국민을 법률의 수준에서 정치의 수준으로 열고 국민의 문을 인간, 비인간 다중애로 열어야 함을 지시한다. 그것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법률적 의미의 국민 주권에 갇히지 않고 시민의 주권으로, 생태의 주권으로 넓어져야 하며 규범적 주권을 넘어 구성적 주권으로 동태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광장 시민들의 물질적 헌법의 실천이 형식헌법 수준에서 87헌법을 시민헌법으로, 생태헌법으로 바꾸자고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읽기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그 짧게 이렇게 한번 낭독해 보았던 것처럼 그 비체혁명 183이라는 이 저작은 크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는 그런 책이었다고도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87헌법이 시민헌법으로 생태헌법으로 넓어져야 하고 주권도 국민의 주권에서 생태 주권으로, 시민의 주권으로, 생태의 주권으로, 이런 식으로 단계별은 아니지만 하나의 현행적인 주권이 그것의 그 내부에서 그것에 대항하면서 그 바깥으로 넘어간다는 이런 논법 속에서 확장되고 있는 이런 잠재적인 에너지의 이정표를 제시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물민주권 부분이 특히나 선생님이 예술인간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썼던 내용과 전맥시켰을 때 비체혁명 183 속에 들어있는 그 무주공산전이라는 그 미술 전시회, 그리고 김미래 감독의 10개의 운물 같은 다큐멘터리 텍스트, 이런 예술적 지향과 접속되었을 때 좀 더 증폭 가능한, 혹은 그걸 읽는 독자가 이론적이든 현실 개입적이든 상황 창출적인 삶을 새롭게 재구성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더 확장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런 예술 텍스트들과 선생님이 만났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남아있는 서평의 내용은 이제 그런 부분, 그 예술 텍스트와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가 있는지를 짧게 썼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이정표를 따라서 각자가 따로 또같이 길을 내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세 분 더 남았는데, 그 앞으로 남은 세 선생님이 발표한 내용은 좀 더 이제 개인적인 그 183일에 대한 좀 더 개인적인 경험과 함께 이 책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발표해 주실 것 같습니다. 최연아 선생님께서 발표하실 텐데, 지금 공유하고 있는 그 PDF 파일 모음집 그에는 없고 따로 PPT를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다 같이 모셔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최연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예,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제가 그 모니터와 스피커가 달라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한데, 공유를 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어, 아직 예,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은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참 좋고요. 제 발제는 서평이라기보다는 빛의 광장 183을 통해서 아키비스트이기도 하고 전시기획자인 제가 이 작업을 다시 이제 전시기획으로서의 빛의 광장 183을 다시 들여다봤을 때 이 책에 어떤 힘이 있을까를 생각하게 된 계기였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록의 힘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저는 지난 3월 29일에 그 안경이 나아갈 방향 깃발을 들고 다지원 시위대에 합류한 경험이 있고요. 아마도 오늘 그 집담의 인연이 그 인연으로부터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시위가 종료되고 나서
낙원상가 국밥집이었나요? 거기에서 3,000원짜리 국밥을 조정환 선생님과 또 함께한 그 동료들과 같이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너무 오랫동안 그러니까 숫자로는 183일, 3여일 동안 그보다 더 한 날이었겠지만 조정환 선생님이 너무 그 거리에서 오래 계신 게 좀 걱정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런 경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2월 4일에, 지난 2월 4일에 류가은 갤러리하고 공동으로 기획한 전시가 있습니다. 바로 123호의 전시인데요. 거의 그 시위가, 가두 시위가 이제 정점에 달한 12월 5일부터 1월 말까지 사진가들이 광장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모아서, 어, 그때 모았을 때 거의 한 2,000컷 정도가 됐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빨리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조급함이 우리 기획자들 사이에서는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 그 작가들의 작업을 모아서 그 중에서 거의 한 160컷 정도를 전시를 하게 됐는데 아마도 문화예술계에서는 제일 발빠르게 대응한 전시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시 비용도 없고 참여 작가와 기획자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 판단에 서지 않는 게다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려의 목소리도 많기도 했었고요. 일단 그 전시를 하게 됐는데 그 전시가 몇몇 이제 매체가 주목을 하고 또 문화과학과 광장화 문화정치라는 새로운 책에 최근에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은 제 이 발제가 이제 서평이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진에서 사진 아카이브와 연결해서 이 책을 어떻게 제가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 AI가 만든 책 표지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 183일과 그 다음에 빛의 혁명이라는 키워드를 줬을 때 AI가 만든 이미지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워서 제가 가지고 와봤고요. 조정환 선생님의 이 기록이 저는 동사로서의 기록이라고 생각을 했고, 책에, 어, 거의 이제 그 초반에 있는 서두의 말씀이 이 기록의 가치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해서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조정환 선생님께서 참여 관찰이라고 썼지만 그 20, 30년 동안에 왜 이런 그 광장에 있을 수밖에 없었을지, 그리고 당신이 왜 사설가 글쓰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미 이제 7페이지에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매일 쓰고 매일 촬영한 사람의 183일이 굉장히 이 숫자적으로도 그렇지만, 거의 이제 불가에서도 100일, 108일 동안의 그런 주어진 수련의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183일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시간이기도 했고, 그 양이 글자 수만 하더라도 5만 6천 자가 됐다는 게 굉장히 이제 놀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기록물과 기록하는 자, 그리고 이야기하는 자와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을 보고 들으려는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만 드러난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환 선생님의 183일, 그리고 5만 6천 자, 물론 그거는 이제 거기서 더 선별이 됐겠지만, 이 기록이 우리가 기억 불능에 처할 때마다 불러와야 할 기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억 자체가 워낙 불안정하고, 그래서 삭제되거나 왜곡 편집되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가 본래의 모습대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의 바람이 투사되어 변형된 형태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제가 류가운 갤러리와 같이 했던 1, 2, 3 후의 전시에 대해서 짧게 이미지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전시는 2025년 2월 4일에서 3월 2일까지 한 달간 있었습니다. 16명의 작가의 작품을 보여줬고, 이 전시를 기획한 의도를 세 줄로 이제 요약을 한 게,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일에게 오늘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계승해 줄 수 있을까, 전달할 수 있을까, 이 16명의 사진 작가의 작업을 고스란히 모아서 고스란히 전해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서문을 잠시 읽어보면, 전시가 전시다라고 할 만큼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었고, 그때가 또 설 연휴가 맞물려 있었고, 그때가 아니면 이거를 모을 수 없다라는 어떤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박한 전시회를 앞두고 서주할 때마다 그 농주로 이제 기획자들이 읊조리던 말이 이제, 전시가 정말 전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그때마다 이제 류가원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그 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자임하기도 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긴박하고 그때마다 이제 사진가들이 이제 연대하게 됐었는데요. 연대할 때마다 우리가 했던 말들이 되게 좀 인상 깊어서 제가 다시 옮겨 봅니다. 우리가 이제 빚을 지은 사진 혹은 무수한 빚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전시를 하는 이유가 그런 그 빚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고, 그리고 우리 안의 시대와 역사를 내부에서 다시 점검해야지만이 이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 3 계엄 이후 급변하는 전국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이물들, 오늘 이제 그 물성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물들이 돌발하는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 동일한 시간,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둘러싸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해석이 분분하기도 했었고, 촬영하는 작가들이 현장에서 돌아오고 나면 이쪽과 저쪽의 상황이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해서 아주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경험담을 이제 풀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잠시 보면, 김은구 작가 1차 탄핵 소추 투표 불성립한 그 현장입니다. 12월 8일이었었고요. 그리고 탄핵되던 날 2024년 12월 14일에 작년입니다. 최영락 작가, 이 불빛을 들고 있는 모녀로 추정되는 그 사람들과, 그리고 그 뒤에 동그랗게 그 불빛 모양을 하고 있는 국회의사당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어쨌건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저 앞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는 사람의 모습, 그리고 이번 시위에서 남태령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였었죠. 근데 성남 작가는 이게 메비우스 띠라고 명명을 한 이유가 계속 순환 반복될 수밖에 없는, 어떻게 해도 바뀔 것 같지 않은 상황에 대한 그런 상황을 이제 빗대어서 메비우스 띠라고 이 사진에 대해서 명명을 했고요. 그리고 최영락의 깃발. 제가 지금 한국 환경운동사 30년 전을 공간 풀숲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 시위의 모든 주인공들, 그리고 전면에 나선 사람들, 또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여성, 비구니, 수녀, 아줌마, 할머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사진들을 아카이빙하고 다시 셀렉션을 하다 보니까 공통점을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 이번 시위에 유독 많이 등장하는, 그리고 많이 노출된 이제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전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혁명의 주체들이라고 할 수 있는 빛들이고요. 그리고 참여했던 작가들입니다. 안경이 나아갈 방향의 깃발을 들고 행진하고 있는 모습을 다지원 동료가 촬영해준 사진이고요. 그래서 발광체인 재현 활력의 혁명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진들을 더 검색을 해보니까, 이번 전시에 드러났지만 주용석의 이제 분단사고,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작업, 그리고 노순택 작가의 국힘 당사 앞에서의 2024년 12월 12일의 모습입니다. 참고로 노순택 작가의 작업에서 우리가 이제 이번 작업뿐만이 아니라 이 빛들이 어떻게 사진적으로 표상되어 왔는가를 제가 살펴보니까, 2008년도에 소고기 사태죠. 메가바이트 산성, MB, 메가바이트 산성의 비밀이라는 타이틀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이때도 이 광장에 엄청난 불빛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이고, 그 다음에 무능의 서울 2014년, 그리고 2009년, 요 사진 작품들 끊임없이 광장에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변화하지 않는 풍경에 대한 정치적인 현실에 대한 그런 그 모습들인데 이게 이제 노순택 작가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를 할 때 이 각각의 시점은 다르지만 2008년, 2014년, 2009년 시점 다르지만 이런 식의 무능한 풍경의 젊은 뱀이라는 타이틀 하에 이 네 점이 이제 묶여서 전시가 됩니다. 아주 힘없고 또 무슨 형체인지 잘 보이지 않고 포토샵으로 만든 건지 아니면 도대체 어떤 장면인지 언뜻 봐서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작품들과 그리고 우리의 행위, 12.3 그 호의 행위, 그리고 무수히 광장에 쏟아져 나왔던 사람들을 보면서 위비르만을 사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딧불의 잔존이라는 책을 되새기지 않을 도리가 없다. 제가 쓴 그 한 부분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반딧불의 존재를 앞서 스르륵 총총총에서 언급했던 어떤 잠재된 빛, 잔존하는 빛으로 간주하는데 반딧불의 소멸은 관찰자가 이를 쫓기를 포기하는 한에서만의 소멸을 뜻한다. 다시 말해 반딧불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가 미광을 쫓기를 포기하고 비관할 때에도 여전히 잔존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금 반딧불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희미한 빛으로 잔존하는 반딧불의 어떤 가능성이 쓸모없음 속에서도 끝끝내 잔존하는 것인데 위베르만은 반딧불을 통해 강한 권력에 저항하고 잔존하는 희미한 민중들의 이미지를 비유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행위와 기억 문화를 형성하는 다양한 실천에서 조정환 선생님의 빛의 혁명 183의 의의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아키비스트의 측면에서 왜 기억을 하려 하고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의 텍스트를 중요하게 이제 다룰 수밖에 없는데요. 그 기억하기가 과거를 완결된 시간으로 봉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의미를 창조하는 행위이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서사이고 억압받은 힘없는 역사 기억부터 강요된 역사 기억까지 다양한 발화가 생성할 때 과거는 문화적으로 기억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야기되지 않는 것은 기억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엄청난 두께의 빛의 혁명 183과 선생님이 쓰신 그 일기체 매일매일 어, 그게 이제 SNS를 바탕으로 한 기록이기도 하고 저도 선생님과 그 페이스북 친구가 되면서 그 문구들을 계속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이야기꾼이 있어야 될 때에 비로소 이제 탄생할 책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사진 전시도 마찬가지고 선생님의 책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억함의 주체들의 어떤 역사적 수행이 아마도 저는 이제 그 공부하고 배우고 조직하라는 어떤 그 정언적 명령, 그리고 기록하고 재현하고 보존하고 후대로 계승해야 될 어떤 까닭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기억은 실패할 수 있고, 그럴 때 이제 역사가 예술가의 임무가 기록과 수집을 촘촘히 잘해야 한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책에서 이제 제가 아주 관심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많이 공감한 부분을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502페이지에서 503페이지 사이에 선생님께서 클라이메이트라는 그 기후에 대한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후 공간 차이들의 공생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기후의 어원이 기울어지다라는 뜻의 클리나레인 점에 착안하여 기후를 지구의 기울어진 자전축과 연결지어 해석함을 하지만 나는 에피크로스의 클리나맨과 원자론 그리고 막스의 클리나만에 대한 자유론적 해석과 결합하여 기후를 원자론적 차이 자체의 관계 행위로 생각해 보고 싶다. 특이한 것들의 공통 장화로서 물민다중의 무주공사 안에서 길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위기는 물민다중의 세계가 내란을 일으키는 자본, 주인들의 세계로 점령되어 그 내란 수계들 시각의 우주공산으로 대상화될 때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광장 이미지, 혁명 이미지가 사진에서 어떻게 표상화될 수 있을지, 그리고 다큐멘터리의 어떤 순기능, 도큐멘트가 재조직되고 재맥락화될 때 어떻게 그게 읽혀지고 또, 수용될 수 있을지, 하나의 관객으로, 그리고 기획자의 입장에서 제가, 오늘 결제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에는, 사진을 보니까 진짜, 언제 저랬나 우리가 먼 옛날 같기도 하고, 계속 진행 중인 것 같기도 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음에는 손보미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실 텐데요. 한 10분 정도로 생각하시고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중지성애 정원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손보미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비정규직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비정규직이어서 매번 이제 이 강의를 하는 장소와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는데, 현재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과 함께 웹툰 그리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서평을 그 여기 저자이신 조정환 선생님의 전작인 절대민주주의라는 이제 책을 발표하셨을 때도 되게 운이 좋게 그 서평을 쓸 수 있는 기회를 그때 가지게 되었었는데요. 네, 그때의 관심사와 이번에 이제 빛의 혁명 183의 내용에서 이제 쭉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좀 서평을 썼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제가 쓴 글을 읽어보는 것으로 서평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공유된 PDF는 아니고 제가 한글 파일에 썼던 글을 공유를 했는데요. 좀 글이 더 잘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회자님 잘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간단하게 그 배경을 한번 문장으로 정리해 보고 싶어서 앞에 좀 써본 것인데요. 그냥 스킵하지 않고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정부 취임 약 30달째에 30달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한밤중 갑작스럽게 일어난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기민하고 용감한 사람들이 국회 앞으로 달려와 온몸으로 계엄령 실행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에 동원되었지만 자신과 또 자신이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한 그런 보다 적합한 인식에 도달한 계엄군들은 위로부터 하달된 명령에 태업으로 응했습니다. 이로써 다행히 계엄은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목표였던 권력 장악을 위한 내란 시도는 여러 형태로 모습을 바꾸며 계속되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다시 광장에 모였습니다. 광장에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 퍼졌습니다. 8년 전 촛불혁명의 신호탄이었던 다시 만난 세계가 이번에는 다중의 메인 테마곡이 되어서 광장의 구석구석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시 울린 다시 만난 세계와 함께 광장을 수놓은 건 이번에는 촛불 대신 K-팝 아이돌 응원봉이었습니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색색의 LED 불빛이 반짝이는 응원봉을 테마곡의 경쾌한 리듬에 맞춰 흔들었습니다. 간절한 염원을 저마다의 목소리로 외쳐 부르면서 우리 사회를 흔들고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 사건에는 빛의 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책 빛의 혁명 183은 바로 이 혁명적 사건에 관한 183일간의 기록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현장 참여 관찰의 기록이자 주체성의 새로운 구성에 대한 분석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글쓰기 방식을 보고문학이라고 칭합니다. 보고문학은 전작들인 제국의 석양, 석양 촛불의 시간, 그다음 미네르바의 촛불, 절대민주주의로 쭉 이어져 온 저자의 독특한 글쓰기 방식이기도 합니다. 긴 시간 동안 보고문학 창작을 이어온 저자는 각 시기에 펼쳐졌던 역사적 사건들이 자신의 사색과 글쓰기를 강제로 추동했다고 말합니다. 빛의 혁명 183을 구성하는 145편의 글 중 그 많은 글이 광장에서 그리고 광장의 체험으로 쓰여졌습니다. 역사적 사건이 현실에서 펼쳐질 때 가장 극적으로 변모하는 곳이 광장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혁명적인 힘이 강해지면 이제 광장은 전과는 다른 빛깔과 또 소리와 온기들로 넘쳐 흐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광장은 전혀 새로운 배움터가 됩니다. 광장에서의 배움은 전문 교육기관에서의 배움과는 다릅니다. 전문 교육기관인 학교가 축적된 지식을 한 방향으로 전달하는 곳이라면 광장은 다양한 암들이 미리 정해지지 않은 경로를 따라 흐르면서 새로운 지식을 탄생시키는 곳입니다. 저자는 전작인 절대민주주의에서 이러한 새로운 배움을 공통적 배움으로 또 광장을 공통의 배움터로 불렀습니다. 공통의 배움터인 광장에서는 학교와는 다른 강사들이 등장합니다. 우선 학교의 강사와 광장의 강사는 그 자격 조건이 다릅니다. 학교에서 강사 자격을 얻으려면 별도의 전문 분야에서 쌓은 지식, 그다음에 경력 등을 각 학교의 인사 담당자에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또 일정한 테스트를 통과한 강사는 교실의 단상에 올라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그런데 광장에도 단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광장의 단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아닌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삶 속에서 알게 된 진실을 많은 사람 앞에서 증언할 수 있는 용기, 지금까지 자신을 입 다물게 했던 그 두려움들에 맞서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물론 광장에도 평가관들이 있습니다. 광장에 모인 다중이 바로 이 광장의 학생들이자 평가관들입니다. 단상을 둘러싼 이들이 이제 용기 있게 말하는 이의 증언 속에 깃들어 있는 그 진실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광장의 학생들은 강사의 발언에 박수와 환호 혹은 야유와 질책 또 격려와 위로를 보내며 그 가르침을 평가합니다. 이처럼 떠들썩한 광장의 소란 속에서 공통의 지식이 탄생합니다. 책의 2장, 내란을 혁명으로 빛의 시민의 등장과 탄핵 광장에 실린 마지막 글인 편견과 망상에 관해 어느 술집 여자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에 대한 주석은 빛의 혁명의 주 무대인 공통의 배움터에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단상에 오른 한 강사에 관한 글입니다. 그런데 이 공통의 강사는 자신을 술집 여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 울렁증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저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정체성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서 나를 소개해야 할지 늘 망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요동치는 가슴을 달래면서 당면한 상황에 가장 어울리는 정체성을 고르려고 노력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부산 서면에 세워진 그 단상에 올랐던 한 공통의 강사도 저와 같은 그런 자기소개의 울렁증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도 당연히 여러 정체성들로 구성된 존재일 테니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강사가 마음의 동요 속에서 선택해낸 정체성은 술집 여자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서 말한 공통의 강사가 될 자격 조건에서 우리는 이 선택을 이해할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회의 온갖 편견이 응축된 술집 여자라는 정체성은 이제 용기라는 공통의 강사의 자격 조건을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민주 시민으로서 이제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자 단상에 올랐다라고도 얘기한 이 술집 여자 강사를 이제 공통의 평가관들은 박수와 환호로 맞이해 주었고, 이를 통해 공통의 강사 자격을 부여받은 그는 용기 있게 강의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공통의 배움터에서는 우리를 기존의 정체성에서 벗어나게 하는 새로운 지식을 탄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자가 이전에 번역한 책, 그러니까 요 빛의 혁명 183이 나오기 전에 번역하신 책이 있는데요. 네, 존 홀러웨이의 폭풍 다음의 불이라고 하는 책에 등장하는 표현에 따르면 이 공통의 배움터에서는 우리를 가두는 울타리, 이게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울타리를 넘쳐 흐르는 풍요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어떤 정체성에서 출발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체성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출발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어떤 정체성들은 공통의 배움에 보다 좋은 출발점, 따라서 공통의 강사의 좋은 자격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빛의 혁명 속에서 선택된 이 술집 여자라는 정체성은 권력의 단상 위에서는 꼭 감춰야 할 오명으로 작동하지만 광장의 단상에서는 새로운 삶을 탄생시킬 수 있는 좋은 초석이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온갖 편견의 응축물인 술집 여자로 자신을 소개한 바로 그 공통의 강사의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에 박수와 환호로 응한 공통의 학생이자 평가관들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을 또 복습하고 점검하면서 이 책에서 새로운 지식들을 탄생시킵니다. 광장에서 탄생한 여러 이제 지식들을 키워드로 살짝 정리를 해봤는데요. 재헌활력, 물민다중, 법정민주주의, 그다음에 좌파, 우파를 가로지르는 평형파와 예외파 등등의 여러 새로운 개념들이 탄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서평 발표는 여기서 가름을 하고 이따 자유토론 시간에 이 개념들에 대한 얘기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표자이지요. 박서연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죠? 네, 잘 네. 들립니다. 네, 저는 이 빛의 혁명 183 책을 읽고 2024년 12월 3일부터의 저의 기록을 약간 저자처럼 약간 써봤습니다. 그래서 서평이라기보다 그냥 저의 일기 약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자의 183일간의 기록을 보면서 나의 183일 기간의 기억도 다시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24년 12월 3일에 잘 준비를 하는 중에 비상계엄 관련된 메시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받았을 때는 당연히 일종의 밈이나 정치 풍자의 게시글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계엄은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TV를 서둘러 켜보니 TV 채널에서 대통령은 단상에 올라서 네, 계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럴 때는 SNS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SNS를 살펴보니 군대가 국회로 향한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투표로 계엄에 반대하면 계엄이 무효화된다고 했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투표를 위해, 군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두 국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군대는 일종의 광주 민주화 운동의 반대편에 서 있는 어두운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군대를 떠올리면 자주 광주도청 광장 한복판에 놓여진 기분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12월 3일에 국회로 향하는 군대는 광주도청을 에워싼 군인들과 저에게는 겹쳐 보였습니다. 다만 다른 건 그때 광주는 고립되었지만 지금은 시민들도 함께 국회로 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의 군대의 적극적인 태엽,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SNS의 라이브 방송으로 본 국회에는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 외에도 수천만 개의 눈이 마치 뒷백처럼 국회를 같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계엄은 해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탄핵 소추안 표결은 무산되었고 헌법재판관 지명은 미뤄졌습니다. 역시 당연한 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저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국회라는 말을 보았고, 사실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약간 황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왜 국회에 모인 몇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모인 몇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할까? 그리고 직장의 피곤을 무릅쓰고 추운 겨울을 버티며 광장에 출연했던 나는 사라지고, 막상 중요한 장면에서는 빠져야 하는 엑스트라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 나는 회사 노조나 친구랑 또 모임에서 광장에 나갔습니다. 광장에는 눈에 익은 깃발들도 이제 보이기 시작했고, 털실로 짜거나 천에 전구를 달아서 반짝거리는 깃발들도 있었습니다. 모임의 이름이나 그리고 자신의 주장이나 염원이 담긴 글을 적은 깃발들도 많이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광장 한복판에서 기수들끼리 모여서 깃발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각각 제각기 다른 깃발들이 구호에 맞춰서 이리저리 움직였고 파란 하늘을 가르지르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했던 파면일 아침에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첫 차를 타서 집회 장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과 텐트에서 어묵도 먹고 선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수도 치고 환호성도 지르고 춤을 추기도 했었죠. 그래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국회라고 할 때 저는 국회의 의미를 어떻게 다시 생각해야 하는 걸까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광주로 모여든 군대를 저지하기 어려웠던 그때의 조건과 12월 3일의 국회 조건은 어떻게 다를까? 12월 3일 국회 앞에서는 상황을 끊임없이 촬영하는 카메라에 수천 개의 눈이 있었고, 그리고 무수히 전달되는 많은 텍스트들, 그리고 문 앞에서 소리치는 문 앞에서 소리치는 소리들이 가득했습니다.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장소가 아니라 모든 것이 회집하는 장소라는 것으로 그 의미를 다시 명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순간, 그렇게 국회 앞에 모였던 순간들이 하이라이트라고 저는 여기고 있지만, 지금의 행정이나 재판 절차들은 진정한 하이라이트의 장면을 재판소와 국회의원들의 국회로 옮겨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막스는 광장이고 국회와 재판소는 광장의 후속 과정이자 필요한 부차적 과정으로 다시 재정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존재감이 미미해서 어두운 배경이라고 엑스트라처럼 여겨졌던 우리들이 다시 찬란한 야광봉으로 가로막는 것들을 빛으로 삼켜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기존의 블랙아웃이 아니라 이제는 빛으로 삼키는 화이트아웃으로요. 책에서 저자는 대의 권력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국민 다중의 제언 활력이라고 말합니다. 네, 이 부분은 583쪽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때 대의 권력 세계는 국민 다중의 제언 활력을 제언하고 대의하는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빛의 혁명의 핵심은 지금의 대의주의 체제를 직접 민주주의가 대의주의에 대해 헤게모니를 갖는 법적 민주주의 체제로 교체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광장에 출연함으로써 클라이맥스로 옮겨올 때, 저는 이제 소개가 회사원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이런 사람들이 관객이 아니라 주권자임을 천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대기구의 명령을 내릴 때 명령은 어떤 명령이고 또 어떻게 이 명령들이 다 나뉘어지고 저자는 책에서 분열이라는 표현들도 쓰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요. 흩어질지는 계속되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또 누군가에게 위임하거나 의탁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빛의 혁명을 통과한 우리가 어떠한 길을 새롭게 더 지나갈 수 있을지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네, 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6분의 그 발표를,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가 같이 공유 받았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10분 쉬고, 그 다음에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시 24분이니까 34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